안병철 선생님께서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암의 진행 과정이나 치료 과정 속에서 변할 수도 있고요. 하트 3개 주셨습니다. 다음 추적 관찰 결과도 재발 없이 아주 깨끗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해 봅니다. 폐암은 언젠가는 폐를 빠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립암센터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저는 국립암센터 폐암센터 혈액종양내과 안병철 교수라고 합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출연했는데요. 폐암 수술을 하고 있는 폐암센터 흉부외과 송재원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 국립암센터 유튜브를 통해 정확하고 올바른 암 정보 전달하기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폐암센터에서도 이전에 이종목 교수님, 한지영 교수님, 또 양성자 치료센터의 문성호 교수님까지 폐암에 관한 교육 영상을 촬영해 주셨고, 그간 약 51만 뷰의 조회수가 아주 높게 기록된 영상들이 있는데요. 송재원 선생님, 폐암 수술에 관한 설명 영상도 한 8만 5천 뷰를 넘었는데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네, 아무래도 그 폐암 발생률이 상대적으로 높다 보니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외래 오시는 환자분들께서도 영상 봤다고 보고 오셨다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번에는 폐암의 수술과 항암 치료에 관한 댓글을 읽고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전에 말씀드리지만 모든 댓글에 대해서 답변 드릴 수는 없는 점, 그리고 너무 개인적이거나 그리고 실제 진료 없이 답변 드리기에 부적절한 질문, 이런 것들보다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는 댓글 위주로 선별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댓글들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감동적인 댓글 몇 개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병철 선생님 환자 분들이 주신 댓글인데요. 전문성과 섬세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무장하신 안 교수님. 다음은 안병철 교수님, 한지연 교수님 댓글에 답을 해주시네요. 국립암센터가 최고입니다. 이러한 자리를 마련하여 궁금했던 많은 정보 주시어 고맙습니다. 하트 3개 주셨습니다. 또 차가운 머리와 따뜻한 마음을 갖고 계신 안 교수님께 치료받고 있습니다. 귀한 영상과 정보 감사드려요. 송 교수님도 여기 댓글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몇 개 읽어드리면, 송 교수님은 명의세요. 그래서 수술하시면서 조직검사까지 할 수 있도록 스마트하게 집도해 주시고, 수술 후 케어도 섬세하게 해주세요. 신뢰감을 주시는 의사 선생님이세요. 제게 주어진 시간이 어느 정도일지 모르겠지만 남은 시간 새 생명을 얻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사명감과 열정을 가지고 치료해 주시는 흉부외과 의사 선생님들 존경합니다. 아주 좋은 댓글이고, 또 그 외에도 송 교수님께 수술받은 환자입니다. 정말 훌륭하고 좋은 의사이십니다.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이때 수술을 받고 잘 회복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주 감사의 댓글이 많은데, 약간 또 재미로 여기 좀 웃긴 댓글이 있지만, 송재원 선생님은 도대체 어느 병원에 계시는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재 뒤에 보이시는 국립암센터 폐암센터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이전에 저희가 드렸던 답변들로 대답이 되지 않았던 여러 가지 질문들을 주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항암 치료 관련 질문을 주신 댓글을 제가 좀 읽어보면, 저는 3기 A로 수술한 후 2년이 지났는데 수술 당시 늑막의 전이가 의심스럽다고 해서 지내다가 지금은 늑막 전이가 확인이 돼서 표적 치료 렉나자 복용 중인데 늑막에 이상이 있다면 완치는 없는 건가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사실 늑막의 전이가 의심스럽다는 게 아마 수술장에서 아마 발견된 소견일 겁니다. 좀 애매한 상황에서 이제 치료 없이 아마 지켜보시다가 이제 추적하는 CT를 찍었더니 이제 늑막의 전이가 된 게 아마 확인이 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일단은 재발한 또는 이전에 늑막에 원래부터 있었던 진행성 폐암이기 때문에 사실 완치를 기대하기보다는 이제 렉나자를 복용하시다고 했으니까 그걸 복용하시면서 병을 잘 조절하는 게 지금 최선의 치료가 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면역 항암제에서 중요한 지표로 알고 있는 PD-L1 음성으로 나온 케이스에서도 면역 항암제가 효과가 있었던 사례가 있을까요? 네, 물론이죠. 사실 PD-L1이라는 수치는 이제 그 암세포에서 PD-L1이라는 단백질이 얼마나 발현됐는지를 나타내는 수치이기 때문에 암의 진행 과정이나 치료 과정 속에서 변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그 4기 그 진행성 폐암에 있어서 이제 PD-L1 수치에 관계없이 세포독성 항암 치료와 병합해서 면역 치료제를 쓸 경우에 효과를 보는 게 이제 임상시험으로 완벽하게 증명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PD-L1이 음성이라고 해도
면역 치료제가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아내가 폐암 3기 A입니다. 지금 폐암 수술 후 임파선 전이로 인해 방사선 및 항암 치료 중입니다. 항암 치료 후 표적 치료를 하고 싶은데 3세대 표적 치료 중 렉나자를 처방받을 수 있을까요? 다른 표적 치료는 비급여라 약값이 만만치가 않던데 렉나자는 무상 공급해준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문의드려봅니다. 라는 댓글입니다.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조금 복잡하고 제가 이제 환자분을 직접 진료하지 않아서 이제 확답은 드리긴 좀 어려운데 일단 1차적으로 렉나자 무상 공급은 현재는 중단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상 공급으로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아마 이제 렉나자라는 거를 얘기를 듣고 이제 생각을 하신다는 걸 봤을 때는 아마 EGFR이라는 표적 돌연변이가 있는 이제 폐암일 걸로 생각이 되는데 현재 이제 수술 후에 지금 보조 항암요법으로 먹을 수 있는 이런 EGFR 돌연변이 표적 치료제는 오시멀티닙 타그리소라는 약제밖에는 없어서 렉나자는 현재로서는 그런 적응증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제가 약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부모님께서 폐암 4기 판정받은 상태입니다. 현재 검사 결과 PET-CT에서 폐 중심부, 제 생각에는 폐문부로 생각이 되는데 폐문부를 포함하는 우측에 폐암이 의심되는 상태이며 우중엽과 우하엽의 전이성 병변이 의심되는 상태입니다. 여기에다가 쇄골 상부 및 복강, 그러니까 복부 내에 다중전이성 임파선이 확인되는 상태입니다. 지금 있는 병원에서는 현재 체력으로는 항암 치료가 어렵다고 하고 있습니다. 혹시 국립암센터에서는 치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뭐 아까도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지면에 그냥 서술된 형태의 문장을 가지고는 이제 제가 확답을 드리긴 좀 어렵고 이제 영상이나 여러 가지 피검사 결과들을 모두 가져와서 제가 이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뭐 항암 치료가 완벽하게 불가능한 그런 경우는 사실 존재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뭐 나이대에 비해서 이제 체중이 좀 많이 적게 나가시는 것도 있고 뭐 컨디션 상태가 이제 침상에 누워만 계신지 아니면 이제 일상적인 활동이 가능하신지 등의 그런 상태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좀 언급드리기가 어렵지만 뭐 저희 암센터에 오시면 제가 최선의 방향을 찾아드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거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뇌척수액 전이는 치료 방법이 없는 걸까요? 사실 뭐 뇌척수액 전이가 되면 정말 예후가 좋지 않다는 거는 이미 다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치료가 불가능한 건 아니고요. 여전히 뇌로 이제 잘 침투하는 약제들도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약제들을 쓸 수 있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이제 선택을 해서 치료를 해볼 수가 있겠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뇌척수액에 직접 항암약물을 넣는다든지 아니면 방사선을 같이 병합해서 치료한다든지 등 여러 가지 아까 말한 다학제적인 접근을 통해서도 또 치료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치료를 포기하시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그런 종양내과 전문의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은 방사선 치료 관련 질문입니다. 86세 어머님이십니다. 폐암으로는 2기라는데 부신으로 전이가 되었습니다. 방사선 치료 이야기가 있는데 예후나 후유증은 어떤 게 있는지요? 질문 자체에 조금 오류가 있는 것 같은데요. 폐암이 2기인데 이제 부신으로 전이가 됐다라는 거는 이제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고 만약에 부신으로 전이가 된 게 확실하다면 이제 폐암 4기가 되겠죠. 그래서 폐암 4기인데 이제 전이된 부분이 이제 한두 군데만 있을 경우에 그런 국소적으로 그 전이된 부분에 방사선 치료를 해보는 게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다 정도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은 뇌전이 예방적 방사선 치료 관련입니다. 안녕하세요. 소세포 폐암 제한기로 항암 치료 6차, 방사선 치료 30회를 마치고 3개월이 되었습니다. CT 촬영 결과 암세포가 없어졌다고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습니다. 뇌전이 예방적 뇌방사선 치료를 받아야 하는지 교수님께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소세포 폐암은 예후가 좋지 않다고들 하시는데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소세포 폐암이 이제 비소세포 폐암에 비해서 예후가 조금 더 좋지 않다는 거는 그냥 통계적인 그런 사실이기 때문에 예후가 더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있겠지만 지금 말씀 주신 분은 제한기 소세포 폐암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래도 아직 질병이 원격으로 전이가 된 상태는 아닐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상대적으로 예후가 나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으로서는 이제 그 항암 방사선 치료를 하고 예방적 전내 방사선을 해야 되냐 요거에 대한 질문인데, 사실 예전에는 그 예방적 전내 방사선을 하는 게 이제 표준 치료의 하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치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권하는 게 이제 트렌드였다면, 최근에는 이제 예방적 방사선을 하고 너무 뇌 쪽에 그런 후유증이 남는 경우들이 많이 보고가 되었고, 특히 나이가 많은 고령 환자에 있어서는 이제 치매라든지 아니면 기억력 저하 등의 부작용이나 합병증이 생기는 빈도가 높아서 무조건 하지 않고 환자의 전신 상태 또는 여러 가지 질병의 종합적인 소견들을 고려해서 할지 말지를 결정을 하고 있고, 뭐 최근에는 이제 바로 하지 않고 MRI를 조금 더 짧은 간격으로 찍어서 조금 의심되거나 그 뇌 쪽에 질병이 생겼을 걸로 생각됐을 때 바로 그냥 치료를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임상 시험도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부터는 이제 수술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까지는 제가 읽겠습니다. 저는 폐암 4기로 진단받은 환자입니다. 머리에 콩알 만한 전이병소가 2개 확인된 상태로 표적 치료 이후에 머리에는 MRI를 찍었을 때 현재 보이지 않는 상태라 수술을 하라 하십니다. 4기 환자도 수술하는 게 생명 연장에 도움이 되나요?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송 교수님? 4기 폐암 중 뇌전이가 있는 경우 항암 치료로 뇌전이가 확인되지 않게 되는 경우에 원발병소를 제거하는 것이 전체 생존 기간 증가 또는 환자의 그런 질병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기간을 증가시키는가에 대한 연구는 지금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완벽하게 이런 수술법이 환자에게 도움이 된다라는 증거는 약간 부족합니다만은, 소규모 연구에서는 뇌 병변이 하나 또는 2개 정도인 경우에는 그것이 항암 치료로 호전되었을 때 원발 병변을 수술해 주는 것이 생존율 증가에 도움을 준다라는 보고는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환자분의 여러 가지 컨디션이나 그리고 다른 부분을 면밀하게 확인을 해서 확인되는 병소가 없는 경우에는 시도해 볼 수는 있다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은 이제 예전에는 이제 원격 전이가 있으면 어차피 전신에 나중에 수술을 해도 또 다른 데 재발이 되고 어차피 완치가 안 되기 때문에 수술을 하는 게 예후의 차이가 없다라는 게 이제 대세의 의견이었다면, 현재 최근에 하는 많은 연구들, 특히 이제 암이 소수전이라고 하죠. 몇 개만 전이된 부분에 있어서는 그 부분들을 다 제거해 버리거나 아니면 거기다 방사선 치료를 하거나 등의 그런 그 완치를 목적으로 하는 치료를 했을 때 예후가 조금 더 길어지지 않을까에 대한 그런 소규모 연구들은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게 그런 그 랜덤으로 1대1로 치료를 하지 않은 군과 한 군을 오랜 기간 추적을 해가지고 그런 생존율에 정말로 차이가 있는지에 관한 대규모 연구가 없기 때문에 이제 아주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지만, 그런 몇몇 소수 연구에 있어서는 그런 거를 4기의 경우에 있어서도 제거했을 때 조금의 이득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질문에 대해서 조금만 첨언을 드리자면, 지금 이 질문을 주신 분이 어떤 분인지 저는 알 수가 없지만, 질문의 후반부에 보면 진단받은 지 2년이 지난 그러니까 치료를 하시고 나서 처음에는 절망했지만 치료를 통해서 호전이 되었고 현재 특별한 불편함 없이 일상생활을 잘 영위를 하고 계신데, 여기서 원발병변을 제거하는 수술을 했다가 오히려 후유증 등으로 지금의 행복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걱정이 지금 이 질문에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의 답을 제가 드리자면, 수술을 진행하는 것의 난이도나 그 후유증의 확률은 현재의 암 상태 그리고 기저질환 등등에 따라서 너무나 달라지기 때문에 일단 전문의를 만나서 현재 상황을 말씀을 해보시고 상담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도 많은 후유증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는 수술을 권하지 않는 편입니다. 수술을 하는 게 뭐 항상 좋은지 아니면 뭐 이득이 될지에 대해서는 사실 누구도 답을 해주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나 이제 흉부외과 전문의 선생님과 상의를 해야 된다는 게 중요하고, 이어진 질문에 보면 이제 이거는 부작용에 관한 얘기로 생각이 되는데, 합병증 뭐 1기 B로 이제 수술을 진행하셨고 이제 5년 8개월째 재발 없이 잘 지내시는 분인데, 아직도 이제 기관지 확장증 증세 등으로 약간 이제 기분이 다운되어 있으시다. 그래서 당시에 아마 임파선 절제를 수술하면서 진행하신 것 같은데 왜 절제를 했는지 이제 궁금하시다.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말씀으로만 설명드리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 폐암 수술의 기본은
그 원발 폐암을 제거하는 거에 더해서 그 주변의 임파선까지 같이 제거하는 것이 폐암 수술입니다. 임파선을 제거하지 않는 수술은 어떤 이유가 있어서, 예를 들면 환자가 건강이 매우 안 좋다거나 그런 경우에만 시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임파선은 모든 폐암 환자에서 절제한다고 보셔도 무리가 없는 그런 수술이고요. 그럼 왜 임파선을 절제하는지를 말씀드리면, 폐암은 언젠가는 폐를 빠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뇌로도 전이가 갈 수 있고 뼈로도 전이가 갈 수 있고 여러 가지 다른 부위로 전이를 갈 수가 있는데, 그 전이를 가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첫 번째 루트가 그 암세포 주변의 임파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암을 수술하는 그 시점에서 이 암세포가 폐를 벗어났는지 아니면 폐 안에 머물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또 만약에 벗어나서 임파선까지 나와 있다면 그거에 대한 추가 치료를 시행하기 위해서 임파선 절제를 시행하는 것입니다. 네, 좋은 설명 감사합니다. 그 다음 질문은 뭐 앞에 거랑 비슷한데, 재발한 경우에도 수술이 가능한가요? 이거는 근데 앞에 4기에서 수술이 가능한 거랑 뭐 답변이 아마 일맥상통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재발 폐암에서의 수술은 사실 적응증이 아니라고 일단 알고 계시는 게 좋겠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재발 폐암에서도 병이 약으로 잘 컨트롤되는 와중에 일부 부분에서 컨트롤이 잘 되지 않는 경우에는 수술적으로 제거하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만은, 이것이 완전한 치료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재발 폐암에서의 수술은 일단 아주 제한적인 경우에만 시행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에 말씀하신 대로 뭐 조금 몇 개 전이된 부위가 소수일 때 그 부분을 이제 좀 제거해 보는 것 정도가 도움이 되지, 이제 만일 전신적으로 재발을 했다거나 뭐 수술적으로 제거가 불가능한 위치에 있을 때는 사실 수술이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질문은 심장이 안 좋으면 수술을 하지 못하나요? 현재 1기 폐암입니다. 이런 질문이 있는데요, 교수님. 얼마나 안 좋은지 적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심장이 안 좋은 게 아주 여러 가지의 경우가 있죠. 예를 들면 심장이 안 좋다는 것이 심 기능이 떨어져 있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관상동맥에 문제가 있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판막에 문제가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약간씩은 일맥상통을 합니다만은, 심장 기능을 평가하는 것은 수술 전 필수입니다. 왜냐하면 심장과 폐는 연결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심장 기능이 매우 안 좋은 경우에는 수술을 안 하고 지켜보기도 하고요. 어느 정도 심장이 좋지 않은데 교정이 가능하다, 그러면 먼저 심장의 문제를 교정을 하고 폐암 수술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심장의 상태에 따른 수술의 지침, 그러니까 즉 인디케이션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일단 먼저 심장 검사를 정밀하게 받아보고 그러고 나서 저희들 의견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에 질문하고 또 비슷한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송 교수님께 질문 드릴게요. 그래서 2022년 폐암 1기 수술을 하고 2023년 9월부터 기침, 가래, 콧물 등의 증상이 계속 지속되고, 또 음식을 먹으면 토하는 증상이 이제 반복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끔 목이 간질간질하면서 하얀 가래, 또는 그런 기침을 하면서 하얀 가래가 토하는 증상이 계속 반복되시는 것 같은데,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요? 제발 알려주세요. 이런 댓글이 있는데요. 이 질문을 보면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폐암 1기를 수술을 하고 환자분께서는 일상으로 완벽하게 복귀를 하는 것을 기대를 하셨는데, 이런 기침, 가래, 콧물 등의 양이 늘면서 힘들어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사실 기침, 가래는 폐암 수술 후에 굉장히 흔한 부작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생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하지만 얼마든지 컨트롤 가능하기 때문에 수술하신 병원이나 우리 병원을 찾아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수술 시기와 그리고 증상 발현 시기를 생각해 봤을 때 어쩌면 폐암 수술과 관련이 없는 다른 호흡기계 질환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밀한 검사를 통해서 수술과 관련 없는 다른 질환이 있진 않는지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질문은 또 비슷한 호흡곤란 질문인데요. 폐암 수술하고 퇴원해서 집에서 요양 중입니다. 숨쉬기가 힘드네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정확히 제가 이 질문의 요지를 파악하기는 힘들지만 이유가 어찌되었건 병원에 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수술하고 집에 계실 때 갑자기 숨이 찬다, 그러면 급성 기흉이나 급성 폐렴 아니면 급성 흉수 등으로 환자 상태가 안 좋아지고 있을 확률이 있기 때문에 병원에 가셔야 하고요. 만약에 급하게 안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호흡이 안 좋아지는 것이라고 해도 흉수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병원에 가셔서 그 원인을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응급실 또는 수술 받으신 병원 등을 빨리 방문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수술을 하시고 나서도 그런 수술 후의 관리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질문은 악성 중피종에 관련된 질문인데요. 이거는 아마 제가 답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보면 악성 중피종 초기 경우의 치료 방법을 알려주세요. 표적 치료 면역 항암도 할 수 있나요? 교수님의 흉막 악성 중피종에 대해서도 치료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질문인데요. 일단 표적 치료와 면역 항암제, 그다음에 그냥 세포독성 항암제에 대해서 이제 그게 제 전문 분야니까 말씀을 드리면, 현재 그런 악성 중피종에 대해서 그런 면역 항암 치료를 1차 치료로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니볼루맙 더하기 이필리무맙이라는 면역치료 더하기 면역치료제를 이용한 그런 병합요법인데요. 이거에 대한 치료제가 지금 1차 치료로서 아직 비급여지만 가능하고, 그렇지 않고 급여권에서 가능한 치료는 현재 세포독성 항암 치료인 페맥트렉시드 더하기 백금 기반의 그런 병합요법이 현재로서 1차 치료로서 가능합니다. 그 외에 이제 2차 치료로서 1차의 백금 기반 요법에 실패했을 경우에 그 면역치료제 단독요법 또한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환자분의 그런 경제적 상태나 그다음에 질병의 진행 상태 여부에 따라서 그 종양내과 전문의와 상의하셔서 최선의 1차 치료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근데 다만 여기 아주 초기에 그런 약성 중피종의 경우에 있어서는 혹시 수술적인 치료나 이런 선택 사항이 있을까요, 송 교수님? 악성 중피종의 치료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수술이 많이 시행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요즘에는 수술을 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악성 중피종은 초기라고 하더라도 그 종양의 분포 범위가 매우 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술을 할 때 그 수술의 규모가 매우 크고, 그 수술 후에 생길 수 있는 후유증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수술 후 관리도 힘든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우리 안병철 선생님의 치료 트렌드를 저도 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까지 수술을 했던 질환이기 때문에 저에게 많이 오시는 편인데요. 오시면 좀 더 자세히 제가 설명을 드리고 치료 계획 수립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상시험 관련 댓글인데요. 폐암 4기인데 4년이 넘으니 임파선으로 전이되어서 지금은 임상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힘드네요. 그냥 임상을 안 하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어찌하면 좋을까요? 현재 임상시험에 등록이 되셨는데 그게 이제 너무 힘드신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근데 현재까지 이게 임상시험을 중단해야 될 기준인지, 환자분의 전신 상태가 어떠한지 등의 정보가 여전히 없기 때문에 제가 임상을 중단해라 마라를 이제 판단 드리기는 어렵고, 지금 현재 임상시험을 해주시고 계시는 교수님과 충분히 상의를 해서 환자분이 너무 힘들 경우에도 임상을 중단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저희가 임상시험이라는 게 강제로 하는 게 아니고, 언제나 환자분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서 그 더 이득이 있을 걸로 생각될 때 시행하는 게 임상시험이기 때문에, 현재 주치의 선생님하고 아주 깊은 그런 상담을 통해서 임상시험 여부를 계속 지속할지 말지를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로, 희망 관련 댓글인데요. 안병철 선생님께서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폐암 4기로 현재 7년이 됐습니다. 이번에 5개월 검사 받은 진단입니다. 걱정 안 해도 되겠습니까? 건강은 아주 좋은데 괜찮을지 걱정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치료하고 잘 치료가 되셔가지고 7년째 지금 추적 관찰을 아마 받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도 걱정되시는 것 같아요. 저도 암 환자분들을 치료하다 보면 이제 언제든 또 재발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걱정되는 마음은 충분히 이제 공감하는데요. 그래도 현재 벌써 7년이나 이제 추적 관찰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5년이 지나고 나서는 재발 확률이 많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니까 다음 추적 관찰 결과도 재발 없이 아주 깨끗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해 봅니다. 그 다음은 모든 환우분들 힘내시고 절망하지 마세요 라는 아주 좋은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셨고, 모든 환우분들 기적이 함께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도요, 보호자분이신 것 같은데 이제 모든 폐암 환자분들이 그런 기적이 함께하기를 같이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댓글은 송 교수님 마지막 읽어주시죠. 댓글은 폐암 희망을 갖습니다. 이런 댓글을 보면 저와 그리고 우리 안 교수님, 저희 폐암센터 모든 구성원들이 일을 하고 그리고 이런 설명을 드리는 이런 작업들을 하는 거에 보람을 느낍니다.
항상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더 열심히 치료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댓글 읽어주는 의사들 폐암표는 여기서 이제 맞춰볼까 하는데요. 환자분들께서 힘내고 있다, 희망을 갖는다 이런 댓글들을 보면 아까 송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더욱 책임감을 느끼고 의사로서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수술 후에 힘들다, 항암 치료가 힘들다는 댓글이 많아서 충분히 환자분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의사로서 공감하고 또 저희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생각을 다시 해보게 됩니다. 유튜브나 온라인에 이제 잘못된 의학 정보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립암센터 유튜브에는 이제 암 전문의들이 직접 현장에서 복구 느낀 점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있으니까 이런 국립암센터 유튜브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신속하게 답변 드리지 못하는 점 정말 양해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국립암센터 유튜브 시청 후에 폐암 수술이나 항암 치료 등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즉시 대답을 드리진 못하더라도 이렇게 콘텐츠로 답변을 드리거나 또한 때때로 직접 답변 드릴 수 있도록 저와 안병철 교수님 다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구독 잊지 말아 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